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단 10분 동안 이슈의 핵심을 10분 짚어드리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국감은 모두 마무리됐고요. 여야가 대장동 의혹을 두고 치열하게 설전을 벌였지만 많은 부분들을 진상규명의 과제로 또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대선의 또 하나의 거대한 의혹, 바로 고발사주 의혹이죠. 자, 이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결과 또 김웅 조성은 녹취록 공개로 좀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추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본부에 자주 와주셨는데 개편 후에는 처음 모셨습니다. 네. 자, 민주당 대선 경선 10일 끝나고 한 열흘 남짓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제가 도와주는 의원 한 분도 없이 시민 캠프로 오로지 뛰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시민 캠프의 역사적인 첫 사례에 의미가 있어서 그것을 좀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네, 경선 과정에서 네. 시민 캠프의 의미를 정리하고 계시다. 네, 아유, 푹 쉬지도 못하셨네요. 쉬면서 하고 있습니다. 시험시험. 네. 자, 이 와중에 얼마 전 이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징계는 정당했다. 네. 예, 행정법원 1심 판결, 본안소송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이 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또 들으셨을 거고 또 경선 과정에서도 또 피력하신 바도 있고. 그런데 요즘에 결국 추미애 장관이 옳았던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인데 네. 자, 징계했던 당사자로서 이 판결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상당히 추윤 갈등 프레임에 빠져서 사실은 그건 윤석열이 파놓은 함정이었거든요. 언론 자주 만나고 여론 조성하고 수사도 그렇게 했듯이 본인의 흠을 가리는데도 그런 식으로 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본질이 드러나지 않았으나 만시지탄이지만 법원의 그 조목조목 일목요연한 판결로 설득력 있게 국민들로 하여금 진면목을 알게 해주어서 추윤 갈등을 끝내고 그 제대로 이제 윤석열이 벌을 받아야 되는 시간이 왔다, 시작이 됐다 하는 것이죠. 네, 윤 전 총장이 이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시간이 왔다. 네, 그 자체가 판결문이 거의 공소장이에요. 그대로. 판결문 자체가 공소장이다. 네네. 예, 그래서 이제 1년여 상당히 좀 마음고생하셨던 추윤 갈등은 이제 정치적인 좀 이제 구름을 걷어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자, 윤 전 총장 측은 이거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공작이다. 그래서 이제 항소하겠다. 항소심에서 혹시 결과가 바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오히려 전혀 없고요. 없다. 오히려 앞으로 그동안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사실 수사가 제대로 안 됐거든요. 총장을 그만두고 난 후에 그 새롭게 수사 의혹을 가지고 이제 수사되면서 지금 청부고발 사건도 터지고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사 속도도 내면서 이 주변 비리, 측근 가족 비리가 확인이 되고 한다면 윤석열 후보는 이 법적 책임, 형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도 모면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네, 형사적 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네. 자, 법원 판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좀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자세한 내용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이 채널A 수사와 감찰에 대한 방해는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또 조성은 씨가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윤석열 후보의 이름이 세 차례 거론됐다고 확인이 됐고요. 네. 추 전 장관께서는 이미 이거 윤석열의 청부 고발 사건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었는데 이 장관직에 계셨으니까 감독자셨고 이거 명확하게 보십니까? 저는 거의 명확해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은 윤석열의 지시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직책입니다. 네, 그래서 지시 없이 움직일 수 없는 손발이 움직였다는 것은 그 위에 기획자, 지시자가 윤석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범죄로 인한 이득의 주체가 바로 윤석열 후보자였던 것이죠. 그 고발장에 바로 윤석열 본인과 그의 저 김건희, 장모 최은순 그리고 최측근 한동훈의 명예가 훼손됐다라는 그 거짓으로 가득 찬 고발장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는 결국 윤석열 총장이 관여됐다.
그래서 수사를 네. 지금 받아야 된다.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죠, 저는. 예, 뭐 장관님 말씀 이제 이해가 되는데 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름이 이제 녹취에 3차례 등장한다. 그런데 이제 윤 전 네. 총장이 고발을 지시했다는 또 직접적인 표현은 없어요. 네.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의 이름도 거론되지 않고 네. 저희, 우리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네. 제가 어제까지 오늘까지도 추론이 많은데요. 네. 자, 이 정도로 고발 사주 의혹이 규명될 것인가?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관여에 대한 확신, 개입에 대한 네. 확신, 좀 네. 어떻게 앞으로 이게 확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정황적으로 아까 두 가지 도구가 지시 없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 네네. 또 범죄로 인한 이득의 주체가 윤석열 총장이라는 점에다가 1년 전에 여러 가지 기사를 보시면 네. 총선 전후를 해서 윤석열 총장이 프레임 전환을 직접 시도를 하는 것이 보입니다. 네, 채널A 사건은 검찰과 채널A 기자 그리고 유착으로 네. 회유 협박을 한 사건인데요. 그것이 이제 들통나니까 그것을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정부와 언론, 네네. 뭐 MBC 같은 검언 그런 유착을 권언 유착이다 이렇게 권한 바꾸죠. 유착으로 네. 전환을 하는데 그게 총선 직전에 중앙일보 보도를 보시면 네. 그것이 정언 유착이다. 권언 유착의 다른 이름으로 네네. 정언 유착으로 비화될 것이다라고 하고 윤 총장이 대단히 화를 내고 그런 것들이 네. 막 묘사가 돼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이것을 지시하거나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엄청나게 화를 낼 이유도 없는 거거든요. 네. 그 화를 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왜 MBC에 대해서는 이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느냐 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MBC는 제보자의 제보가 신빙성 있다고 보고 네. 보도를 한 측인데 어떻게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되겠습니까? 네네. 언론 단합이죠. 그거야말로. 그런데 실제는 영장 청구가 됐는데 법원에 의해서 기각이 됐어요. 그 당시 수사팀이 윤석열의 의도를 심기를 파악하고 어쩔 수 없이 청구를 했으나 법원에 의해서 말이 안 된다 해서 기각된 게 아닌가 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의 정황을 보면 윤 총장의 그런 감찰의 집요한 방해, 감찰 개시만으로 감찰이 시작이 되는 건데 그것을 기어코 못하게 하고 또 인권부로 보내고 한 이런 것들의 동기가 결국은 본인이 기획했거나 승인했거나 묵인했거나 이 관여했다는 것에 대한 방어적인 자세 아니었느냐 하는 거죠. 네. 그래요. 네. 자, 추 전 장관께서는 뭐 이러이러한 지금까지 쭉 말씀해 주신 것들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사퇴하고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맞습니다. 강한 주장을 하고 계신데 뭐 이제 당연히 이제 윤 캠프, 윤 후보 측이야 악의적인 짜깁기다 이렇게 또 반론을 펴고 있어요. 네. 자, 새로운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이른바 전두환 옹호 발언. 전두환 일부 옹호 발언. 5.18과 군사 쿠데타를 빼면 뭐 잘한 점도 있다. 자, 지금 추 전 장관께서는 고 김대중 대통령이 인정한 호남의 며느리세요. 네. 네, 이 대목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계십니까? 우선 범죄와 반역에 대한 태도가 아주 반정의적이에요. 그러니까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미 사법적으로 내란 목적 살인죄로 판단이 끝난 사람 아닙니까? 네. 그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이 권력 찬탈의 범죄였고 반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칭송을 한다는 것은 정치인이 정치 검찰이 정치 군인이 부러운 것이고 그 정치 군인의 쿠데타적 기질을 빼닮아서 존중한다, 부럽다라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 쿠데타적 기질을 드러낸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아이고 경선 과정에서도 이제 정치 군인과 정치 검사 같다. 정치 검사가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셨는데 그런 맥락이 확인되는 것 같아서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대장동 배임 의혹이 큰 이슈잖아요.
네. 국감 쟁점 올인이 돼버렸는데요. 네. 자, 이재명 후보 초과이익 환수 의견 미채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지난 9월에 있었던 토론회에서 개발이익 100% 환수제를 내놓았던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은데 네. 이 개발이익 100% 환수 합리적 대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장관님 하셨으니까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아마 이재명 지사의 답변은 그거 같아요. 그 당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네. 연달아서 내놓은 대책이 민간 개발로 만들어버리고 또 공익적 환수를 못하게 했는데 본인이 노력을 해서 네. 그나마 공익 사업을 통해서 공익적 환수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저조해서 미래 이익이 있다라고 확신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자꾸 부담을 지으면 계약자가 동의를 안 할 수가 있고 그러면 네. 사업이 자꾸 지연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을 거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개발 이익에 대해서 제대로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이명박근혜 정부가 없앤 제도를 다시 부활을 시키면서 이 공공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한다든지 또는 부동산 조성 원가를 반영을 한다든지 또는 어쨌든 민간의 분양 부담을 네. 낮추는 방법 그런 것을 찾아야 되겠죠. 네. 찾아나가야 한다. 자, 네. 끝으로 여쭙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이제 지사직 사퇴, 이르면 내일이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고요. 네. 자, 그럼 이제 이 원팀으로 가기 위한 또 이낙연 전 후보와의 회동도 예견된 것 같고 네. 선대위가 구성되면 합류하십니까? 당연히 합류해야 되는 네. 것이죠. 네. 원팀을 그게 위해서. 원팀의 취지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네. 또 모습을 기대하면서 네. 관련 네. 사안이 계속 이어질 것 같으니까요. 다음에 또 네. 한번 연결 요청드리겠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전주 부금이라 그러죠? BGM 배경음악을 들으니까 황야의 결투 느낌이에요.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 각설하고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이재명 캠프의 전 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나오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연일 TV에서 보면 활약이 많으시더라고요. 또 윤석열 캠프의 장해찬 청년특보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캐주얼하게 입고 오셨는데 가슴에 이렇게 늑대 그림이 있어서 네. 저 양두구육인가? 그리고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인가요? 네네. 누가 국감에서 들고 네. 나왔더라고요. 화제가 돼서 네. 파행도 되고. 여우입니다, 이거. 여기 여우 그림이에요. 네. 꽤 많은 여우. 한번 오늘 또 토크를 기대해 보죠. 자, 먼저 현근택 변호사가 골라오신 주제부터 다뤄보겠습니다. 경기도 국감. 자, 어제 국토위 국감 하이라이트를 좀 들어보고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 강제 수용을 하는 것은 공공적 목적일 때만 이게 합리화될 수 있는데 저렇게 강제 수용당한 원주민들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죠. 지방행정사에서 이렇게 민간 합동개발을 통해서 공공으로 1,000억 단위로 환수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 이익에 기여한 공로로서 소정의 대가를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대가 혹시 받으셨어요? 바로 그겁니다. 안 주더라니까. 상상이 안 됐을 수 있는데 저희는 그런 돈 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동규는 이렇게 이제 증인께 충성을 다하고 제가 볼 때는 주군으로 모신 것 같은데요. 정치적 미래를 의논하거나 아니면 실시지가 않은 현안에 대해서 의논을 하거나 그런 사이도 전혀 아니고 사표 던지고 나가버린 다음에 이번에 대선 경선에도 전혀 나타나지도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지금 이재명 지사의 목소리는 청취자 여러분도 잘 아실 거고 처음에 심상정 의원의 질타로 시작을 해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이 목소리들이 나왔는데요. 자, 현 변호사님, 뭐 최대 이슈 단연코 국감 요즘 매일 다루고 있었으니까요. 자, 오늘 주제로 고르신 이유는요? 일단 뭐 국감이 거의 무슨 인사청문회처럼 진행이 됐어요. 네. 그렇죠. 대통령 후보, 여당의 대통령 후보 인사청문회 이렇게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걱정도 하고 이랬는데 사실 뭐 저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이번에 1번은 뭐냐면 국감 하는지도 몰랐어요, 사람들이. 국감 다 특검해라 이러다가 네. 사실은 어찌 보면 그래도 야당에서 요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받은 셈이잖아요. 네. 그래도 어쨌든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집중시켰어요. 네. 언론 보도라든지 보면. 저 입장에서는 보면 그동안 이제 언론의 일방적인 보도로 굉장히 뭔가 있는 것처럼 돈 받은 거 아니냐, 배임 아니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뭐 생방송으로 설명을 자세하게 했고 그러면 다른 지역이랑 많이 비교를 했거든요. LCT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 우리 뭐 하남 어디더라 다른 지역이랑 비교를 하면서 이게 성공한 사업이다라는 걸 보여줘서 저는 뭐 굉장히 선방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선방했다. 뭐 언론의 평가도 좀 다양합니다만 대체로 판정승이냐 KO승이냐 완승이냐 표현은 다르지만 한 방은 없었다. 야당이 좀 준비 부실 아닌가. 또 이재명 지사는 이게 수감을 받기로 한 게 오히려 전화위복된 것 같다. 이런 평들이 많아요. 장희찬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국감이 한 방을 노리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이제 한 방이 있으면 좋은 국감이고 야당 의원들이 쾌거를 올리는 속 시원할 것이지만 수 있는데 한 방이 없어도 특히 이재명 지사 같은 대선 주자는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었잖아요. 네. 뭐 당내에서 100% 승복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국감을 통해서 해놓았던 수많은 답변이나 무수한 발언들이 대선 가도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이 인사청문회 하기 전에 국회에서 기자들 상대로 기자회견 장시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때 언론 보도 보면 한 방이 없었다. 이런 내용이 줄을 잃었어요. 네네. 하지만 그 당시에 조국 전 장관이 그 기자회견에서 했던 발언들이 다 사실과 다른 게 뒤늦게 드러나면서 조국 전 장관의 발목을 잡았고 지금 어쨌거나 정경심 교수 재판 2심까지는 전부 다 상당한 부분에서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까? 입시 비리는 다 유죄.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이 국감 자체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재명 지사가 답변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실로 드러났는지 또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지를 좀 봐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야당의 전략 중에 조금 아쉬웠던 거는 네네. 여기서 뭔가 국민의 주목을 받으려고 하고 한 방을 터뜨리려고 하면 안 돼요. 질문을 최대한 많이 던져서 이재명 지사가 답변을 좀 많이 하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중에 사실이 아닌 것들이 골라지고 답변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아무래도 좀 자신을 방어하려다 보면은 이 사실이 아닌 것도 섞일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전략을 취해야 되고요. 또 앞서 우리 싱크로 들었지만 심상정 이제 정의당 대선 주자가 네네. 됐는데 그렇죠. 심상정 의원의 내공이 확실히 좀 돋보이긴 했다. 무리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언론 보도나 여러 가지 수사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재명 지사가 직접 화천대유나 천하동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았거나 대가를 받았다는 건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의혹만 있죠.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의혹에 좀 주목했다면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의혹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놔두고 그게 설령 의혹이고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사업 구조를 설계해주고 승인해준 것 자체가 굉장히 무능한 것이고 그 자체로 국민들 앞에 반성해야 될 것 아니냐 포커스를 조금 다르게 맞췄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국민의힘 의원들 질의에는 별로 당황을 안 하는데 심상정 의원 질의에는 말문이 좀 막히기도 하고 당황하더라고요. 네. 국감 전략이 확실히 좀 심상정 의원 쪽에서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심상정 의원을 좀 이제 주목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재명 지사는 돈 받은 자가 범인이다. 근데 그대로 가져다가 돈 받은 자는 범인이 맞는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 그랬더니 또 공익설계를 했다면 착한 사람 아닙니까 하는 이제 토론이 오갔어요. 자, 이게 민간이 천문학적 이익을 가져가도록 대장동 사업을 누가 설계했느냐 이게 쟁점이었던 거고 초과이익 환수 배임이다 아니다 이제 논란도 어제 컸습니다. 현 변호사님, 네. 법조인이시니까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의 공격. 우선 자료에 대해서는 경실련 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문정복 의원이 반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심상정 의원의 핵심 내용은 이건 것 같아요. 지금 이 지사님은 책임이 없다고 하시는데 국민 생각은 괴리가 있는 것 같다. 70%가 이 지사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경실련 자료가 아마 심상정 의원이 경실련 자료를 쓴 건지 아니면 경실련이 심상정 의원을 갖고 간 건지 그거는 네. 이제 서로 의견이 있습니다만 네네. 저도 뭐 그 내용을 봤는데 좀 주먹구구식이에요. 이익이 뭐 1조 8천억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아마 보니까 뭐 한 채당 2억 5천 남는다 치고 아파트 분양하면 곱하기 분양 대체 이렇게 수익까지 했더라고요. 포함해서. 그다음에 이익은 이제 현금 배당 받은 것만 계산하고 이렇게 네. 하셨던데 뭐 심상정 의원이 사실은 좀 당황했던 거는 심상정 의원이 그래도 좀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이제 세게 나오셔서 이제 그게 가장 컸던 것 같고요. 사실은 어제 월요일이랑 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뇌물은 아니고요. 일단 어떤 게 아닐까 이제 배임 삭제했느냐, 맞아요. 뭐 지시했느냐, 누가 했느냐, 뭐 이 부분이었는데 저는 그래서 요거 이제 이해를 하나 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리사인 A라는 사람하고 건물주인 B라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A는 근데 돈도 없어요. 신용불량이고 부인도 막 병원에 입원해 있고 아주 확정된 수익이 필요해요. 근데 B는 돈이 많아요. 네. 자기는 확정된 수익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A는 B랑 어떻게 계약했냐면 수익이 보니까 월 한 1,000만 원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는 수익이 얼마나든 상관없다. 월 700만 원만 나 보장해 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 B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좋아 나는 1,000만 원 이상 내면 내가 갖겠다. 근데 그 이하 돼도 당신한테 월급을 깎진 않겠다 이런 거예요. 700은 주마. 그렇죠. 고정으로. 맞춰주마. 그렇죠. 맞춰주마 했는데 A에 이제 좀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1,000만 원 이상 나오면 당신 손해 아니냐. 그럼 이제 1,000만 원 이상 났을 때 그거를 좀 나눠달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 네. 그래서 B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럼 B가 뭐라고 했어요? 그럼 1,000만 원 이하 되면 당신 손해 좀 봐라. 나 확정 700만 원 이익 보장 못한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네. 왜냐하면 확정적으로 주는 게 아니니까. 손해도 나누고 이익도 그렇죠. 나누자. 이익도 나누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서로 간에 A, B 간에는 이미 확정은 700만 원 월 수입 주고 그 남는 거는 B가 갖고 오기로 합의가 된 상태예요. 네. 그 상태에서 다시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장사 잘 됐어요. 수입이 이제 월 1,500이 됐어. 그랬을 때 지금 상황이랑 똑같아요. 너 근데 700만 받기로 한 거야. 그렇죠. A는 왜냐하면 확정적으로 700으로 받기로 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나중에 그럼 조건이 바뀌는 건 다시 계약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 직원이 그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건의할 다른 사람이 수 있지만. 그렇죠. 왜냐하면 더 나면은 손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확정 수익을 줄이고 손해 날 땐 손해도 감수하자 이렇게 가는 네. 거예요. 근데 A는 그 돈으로 신용불량도 해결하고 5년 후에 네. 그다음에 부인 병도 치료하고 잘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결국은 그럼 그게 뭐 계약하기 합의가 된 다음에 얘기한 건데 네. 지금 언론은 이제 합의 전에 그 얘기 했다는 거 예, 아니냐 예. 그런 얘기인데 그건 결국은 논의 과정에 오갈 수 있는 네. 얘기다라고 봤어. 제가 보기에는 배임을 다 잘 모르고 막 삭제했다든지 뭐 이렇게 했다는 배임이 된다고 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다. 자, 초과이익 환수제 뭐 이게 네. 어렵다 보니까 지금 생활 그래서 사례까지 제가 밀착형 들은 겁니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자, 이 논리에 대해서 그럼 이제 우리 장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제안을 한 시점이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후였기 때문에 네, 바꿀 수가 없었다. 바꾸기가 없었다고 하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 계약 체결 한 달 전에도 사업시행개발 1팀에서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때 유동규 전 본부장에 의해서 묵살이 되고 계약이 되고 나서 한 번 더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이나 제기한 사안이고 계약 전에도 제기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가능했다고 보고요. 왜 그렇다면 지금 확정 수익 때문에 이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이 초과이익 환수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 당시에 다른 이 세 곳에서 총 사업을 참여를 했거든요. 네. 하나은행 화천대유뿐만 아니라 메리츠 컨소시엄도 있었고 네. 다른 곳이 있었는데 평균 입찰이었죠. 지금 언론에 보도된 계약서를 보면 메리츠 쪽의 계약 조건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여기를 보면 기본적으로 기부 체납 형식이나 또 임대 토지 등을 이 성남시에게 제공하는 조건으로 확정된 어떤 수익을 이 화천대유 측 하나은행 컨소시엄보다 한 900억 가량 더 보장하는 조건이에요. 더 보장하고. 그러고도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언론 보도가 네네. 나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화천대유는 1,800억의 현금을 배당하는 걸 보장한 네. 것이고 메리츠는 현금 배당 대신에 한 2,700억 상당의 임대 토지를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기부채납 형태로. 그런데 시가로 따져보면 이쪽이 훨씬 더 금액도 크고 네네. 이후에 초과 이익이 났을 때도 지분별로 배당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대체 어떤 하자가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직원들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계약 조건이 압도적으로 높지 않은 네. 하나은행과 화천대유를 입찰하고 하루 만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 중요한 사업을 심사를 그렇게 짧게 해서 후다닥 했는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이고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 그 당시 사장 대행이었던 유동규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어쨌든 시장님이 결재한 서류가 있고요. 네. 이 도시개발공사 정관에 보면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성남시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과 운영 조례.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이 100만 원짜리 보도블록 가는 것도 시장이 다 챙긴다고 자랑하셨던 그 시장님께서 이건 단순히 유동규 본부장이 한 것이다라고 꼬리를 자르기는 조금 어려운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아까 네. 좀 다 안 들으신 것 같은데 네. 그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사업자가 선정된 다음에 하는 건 당연히 마찬가지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사업자 전에도 그 얘기는 있었다고 해요. 네네. 근데 그게
동시에 안 된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00만 원도 가져가고 이익 나면 나누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지금 주장하시는 거고. 지금 뭐 제 메리츠는 말씀은 그렇게 제안을 했다는 건데. 아니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조건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일부만 보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모지심이 나갔단 말이죠. 물론 공모지심 나가기 전에도 그러면 수익을 나눌 거냐 아니면 확정이익을 크게 할 거냐 그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 얘기 과정 중이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공모지심이 이미 그렇게 나갔죠. 그거에 따라서 계약하는 게 맞는 거예요. 서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판단해서 배임이 되면요. 성남도시공사가 빵원이 되지 않으면 무조건 배임이 돼요. 영원이 되지 않으면. 그럼 예를 들어서 성남도시공사가 5천억인 배임이 아니고 뭐 7천억인 배임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배임이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다.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는 한동안 더 가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귀결이 될지 봐야 될 것 같고. 내년 3월까지 갑니다. 이거. 자, 어제 또 하나의 쟁점입니다. 바로 이 누가 묵살했느냐 얘기도 하셨지만 이제 유동규 전 성남개발공사의 전 기획본부장. 이 인물이 중요한 역할을 했죠. 키맨이라고 했고 구속돼 있습니다. 근데 이 측근 논쟁, 측근이냐, 친한 사람이냐, 뭐 복심이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게 임명 과정이 기억나지 않는다. 여기 좀 논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유 전 본부장과 연락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검찰 압수수색 당시 자살하려고 약을 먹었다고 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현 변호사님 이 대목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이게 사실은요. 이 사건을 어떻게 알았냐 하는데 저도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압수수색 가는데 뭐 들어누워 있었다. 핸드폰 집어 던졌다 그러니까 아니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 누가 봐도 왜냐하면 안 열어주든가 아니면 거기서 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 물어봤는데 저도 물어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얘기는 돌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자연히 알게 되는 거고 이 임명 과정에 대한 얘기인데요. 임명 과정도 사실은 이분이 끝까지 사장은 안 됐어요. 직무대리였지. 직무대리도 사장 직무대리 4개월인가 5개월 했어요. 뭐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면 사장 시켰겠죠 당연히 이 당시에. 왜냐하면 성남도시공사는 이 당시 중요한 기관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인사권은 이제 도시공사에 있다는 말씀이고 이분이 사실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국민의힘에서 두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나중에 사면해 줄 거냐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사면 안 해준다 이러면 이제 뭔가 이제 마음이 멀어졌다고 보고 이제 뭔가 뭐 이실직고하지 않겠냐 뭐 이걸 기대하고 이제 얘기한 것 같은데 뭐 없어요. 뭐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배신감 느꼈다 이러고. 왜냐하면 보통 예전에 뭐 이명박 때나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가까운 사람들이 들어가면 다 뭐 그냥 모른 채 하지 내가 그 사람이 뭐 배신감 느낀다 사면 안 해준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 못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분의 어떤 개인적인 일탈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다르죠? 임명 과정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명을 한두 번 아니라 너무 여러 번 하셨거든요. 일단은 처음 성남시장 당선되고 인수위 32명밖에 안 되는 인수위의 위원 간사로 유동규 전 본부장을 발탁했어요. 그래서 공직과 전혀 연이 없던 사람 공직자 될 수 있게 해준 분이 이재명 시장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생기기 이전에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이었거든요. 거기 본부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강하게 요구를 해서 성남시설관리공단이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확대가 돼요. 그걸 또 이재명 시장이 해줬고 그 도시개발공사의 이 본부장으로 임명을 했다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2번 했잖아요. 2014년 선거하기 2개월 전에 이 사람이 나가요. 왜 나갔을까? 아마 선거 도와주려고 나갔겠죠. 그리고 2014년에 이재명 지사가 시장 재선을 합니다. 재선하자마자 다시 또 본부장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 했다가 이 선거 전에 했다가 나가서 선거 이기니까 다시 또 와요. 그리고 사장 직무대행하고 이 대장동 게이트라는 제일 중요한 일 대장동 개발 사업만 도장 콱 찍고 또 나가버리거든요. 거기서 끝이냐. 경기도 지사 되니까 전혀 뜬금없는 분야의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으로 또 임명을 합니다. 그때도 도의원들이 반대를 많이 해서 막 밀어붙였어요. 이렇게 여러 번 챙기면서 임명을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4-5번에 걸쳐서 임명을 하셨는데 본인이 임명 과정 기억나지 않는다. 내가 챙긴 사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고요.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과 자꾸 거리두기를 하면 할수록 뭔가 더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좀 부풀리게 만드는 꼴이기 때문에 측근이라는 건 인정을 하시고 다만 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나는 어떤 대가도 약속받은 게 없다고 말하는 게 이 지사 입장에서 현실적인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아시지만요. 측근이냐 아니냐는 굉장히 힘든 단어예요. 우리 장 평론가님도 아시겠지만 그 후보 측근이 아니냐. 사람마다 달라요. 어느 맞잖아요. 정도 거리가 본인 측근이냐. 스스로는 대부분 측근이라고 안 해요. 내가 뭐 가까운 사람이다 아니면 옆에 사람이 저 사람 측근이라 얘기하지만 또 후보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주관적인 평가다. 제가 보기에 정치권에 오래 있으면 알겠지만
대부분은 자가 발전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어제 이 지사는 측근의 정의를 명확히 못하기 때문에 측근인지 아닌지는 답변 못하겠는데 친한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맞다, 친하다, 선거 도와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일을 해줬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일탈에 관련해서는 배신감을 크게 느꼈다. 이제 이런 입장인 거죠. 자, 이번에는 장혜찬 평론가가 들고 온 이 키워드가 박철민 진술서. 자,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본인을 성남 국제 마피아 그러니까 폭력 조직의 행동대원이라고 주장하는 이 박철민 씨가 자필 진술서를 공개했는데 네. 이게 김용판 의원이 국감에서 터뜨리면서 네. 화제가 많이 됐잖아요. 맞아요. 본인이 직접 거액을 이재명 지사에게 전달했고 네. 이 국제 마피아파 소위 보스라는 인물과 이재명 지사가 오랜 유착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네. 주장을 한 건데 일단 그 사진 돈 뭉치 사진이 허위냐 아니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처음에 이 박철민 씨가 본인 SNS에 그걸 자기가 번 돈이라고 자랑하는 올린 사진이었죠. 그 사진이었으면서 이게 허위라는 쪽으로 가다가 네. 다시 또 박철민 씨와 변호인이 어젠가 입장 발표를 했어요. 허위 아니다. 그때 내가 돈이 현금이 많이 들어와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허세로 찍어서 올렸지만 실제로 그 돈이 이 지사에게 전달된 게 맞다고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박철민 씨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방송되었던 저게 S본부의 그것이 알고 싶다. 네네네. 거기에 이제 국제 마피아파와 뭐 이 태국의 뭐 살인 사건에 대해서 중요한 취재원으로 네. 여러 가지 진술을 했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조폭 특히 문제가 되는 성남 조폭과 관련된 주요 진술을 했던 취재원이고 지금 이런 진술을 했을 때 박철민 씨가 얻게 될 이득이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손해만 볼 수 있는 내부 폭로를 한 셈이거든요. 송사에 휘말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진술이 지금 단계에서 사실이다 아니다 단언할 수 없지만 많은 국민들이 고개를 갸웃하면서 신빙성에도 무게를 좀 두지 않을까 싶고 이런 논란이 유독 대선 후보 중에서 뭐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 정리가 됐습니다만 다른 민주당 후보군에서는 이런 논란 없었잖아요. 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유독 이재명 지사에게만 줄기차게 몇 년 동안 조폭 유착 의혹이 제기된다는 것 자체 또 후임자인 은수미 시장 같은 경우도 뭐 당선직 박탈은 아니지만 90만 원 벌금형을 받았어요. 네네. 조폭으로부터 운전기사 제공받은 네. 것으로. 성남에만 왜 이렇게 조폭 연루가 많이 뉴스가 되느냐. 이 자체가 좀 치명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문제제기가 나왔습니다. 현 변호사님 좀 방어 논리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오긴 스토리는 이제 장모 변호사부터 시작하는 거죠. 네. 이 장모 변호사가 성남에서 오래된 분이에요. 이분이 원래 민주당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국민의당 갔다가 바른미래당 갔다가 이제 지금 국민의힘 소속인데 이분이 이재명 지사하고 계속 대립해왔어요. 시장 나갈 때도 대립하고 국회의원 나갈 때도 대립하고 어찌 보면 이재명 지사 때문에 정치를 제대로 못했다라고 보면 맞아요. 그래서 지난번 지방선거 때 직접 고발도 했었어요. 지역에서는 좀 그렇죠. 정적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분이 이제 박철민 이분이 이제 어쨌든 이 사진이 2018년 11월 달에 올린 걸로 돼 있는데 그 전에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전에 찍어놨다는 거잖아요. 2015년에 줬고 2015년에 찍은 사진을 18년에 SNS에 그렇죠. 그렇게 올렸다는 건데 이제 거기에 나오는 이제 뭐 바라든지 이게 보면 그게 2018년에 이미 한 5월 6월에 개업했더라라는 게 이제 다 나왔단 말이죠. 롯데 스카이 라운지. 그 전에는 이 업체가 없었단 말이죠. 그럼 2015년에 줬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왜 이거를 하겠느냐? 이분이 지금 아시겠지만 엊그제 이제 아마 징역 뭐 4년 몇 개월인가 받아가지고 실형 선고 받았는데 굉장히 재질이 보면 굉장히 어찌 보면 뭐 마약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꽃뱀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협박해가지고 돈을 뭐 2, 3억씩 뜯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뭐 형량 딜을 해주기도 하면서 또 돈 받아내고 그런 게 또 변호사법 위반도 되면서 처벌을 받았는데. 이분이 사실은 작년에 보름 정도 형집행 정지를 나왔었어요. 형집행 정지는 검사가 결정을 하는데 제가 아는 재수를 한 번도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보름 나가가지고 3개월 후에 돌아왔는데 수배도 안 때렸어요. 이상하죠. 그럼 이건 탈영보다 심각한 거 아니에요? 탈영도 심각하죠. 저는 이거 조사해봐야 된다고 보는데 근데 그 나갔을 때 마약도 한 거예요. 근데 올해 여름에 또 집행진이 받았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장영하 본사나 형집행 정지에 어느 정도 이 폭로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당연히 대선 후보가 됐으니까 물고 늘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선 후보가 안 됐어 봐. 하겠어요? 안 하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장영하 변호사나 아니면 이 사람이 형집행 정지를 그렇게 2번씩이나 받는 과정 그다음에 지금 객관적인 증거도 보면 그때 없었던 업체고 이렇다 본다 그러면 이건 신빙성이 없다.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계속 제가 보기에 폭로하고 계속 하시길 바라겠어요. 어쩌면 이제 이미지는 상당히 뭐 조폭연로 또 무슨 이제 이 영화도 많이 인용이 되고. 자, 어쨌든 지금 장평론가님은 박철민 진술서 사실 확인 안 됐지만
신빙성이 있고 김용판 의원 주장처럼 진정성이 있다. 이 본인이 자체가 얻을 문제라는 이득이 거죠, 없지 또. 않느냐. 네. 근데 또 이제 현 변호사께서는 그 장영하 변호사라는 인물이 이 지역에서의 오랜 정적이니 신뢰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이재명 후보가 변호인의 이름을 올린 조폭 변론 판결문 2건 이게 문제다라고 지적하셨는데 장평론가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뭐 네. 변호사니까 조폭 사건을 수임할 수도 있다고 봐요. 의뢰는 누가 될 수도 네. 있는데. 그런데 저는 그렇다면 좀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당시에 네. 이러이러한 일로 수임을 했어야 된다고 밝히는 게 의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후보는 조폭인 줄 모르고 수임했다고 한번 입장 밝힌 가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이제 김모 조폭입니다. 네네. 근데 이 사람을 처음에 변론을 해줬는데 결국에는 유죄 판결이 떨어져요. 네네. 고의로 이제 폭력 조직을 알고 가담했다고. 패소한 거네요. 네, 근데 그 판결문이 문제가 된 해에 제가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이 안 나지만 네. 8월 달에 나옵니다. 어. 그 8월 판결문에 보면 이 김모 씨, 피고인 김모 씨가 이게 폭력 조직인 걸 알고 고의로 가입했다. 그래서 유죄다. 그리고 한 달 지나서 9월에 이재명 지사가 다시 김모 씨를 뭐 미중 교사나 이런 다른 혐의 등으로 또 변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2차례나 변론을 했고 네. 그렇다면 적어도 2번째 변론할 때는 8월 판결문이 나온 이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조폭임을. 행동대원인 거, 조직폭력배인 걸 알고 변론해 줬거든요. 네, 네. 그럼 그렇게 국민들에게 솔직히 말하면서 내가 2차례나 변호했지만 뭐 조폭이라고 해서 변호 안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변호해 준 거다라고 건조하게 법적 말하면 권한이 있는 되는데 것이다. 계속 몰랐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이제 거짓이었다는 게 문화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뭔가 이재명 지사도 참 억울할 수도 있는데 조폭과 관련된 의혹, 변론 뭐 이런 관계 등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보도가 되는 현실 네. 자체가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좀 꾸준한 악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악재다. 이게 어쨌든 이제 뭐 조폭과 관련된 거 아니냐 얘기인데 저도 뭐 변호사 얘기하면 네네. 저도 뭐 조폭, 뭐 살인, 뭐 어쨌든 변호사 입장에서는 뭐 그걸 아니 법조인이 들어보고. 주로 변호인을 필요로 그렇죠.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어차피. 사실은요. 무죄도 있겠지만. 이 조폭이냐 아니냐 기준도 아까 이제 측근이냐 아니냐만큼 애매한 게 네. 밖에서는 다 스스로 조폭이라 그러는데요. 네. 법정에 가면 다 아니라 그래요. 음. 왜냐면 그 불리하니까. 네. 이분도 이제 그랬던 거예요. 자기는 아니라 그랬는데 그럼 우리의 객관적인 기준이 뭐냐? 검찰 강력부, 경찰 강력부의 그 명부가 있습니다. 관리하는 명부, 조직도가 딱 있어요. 그래서 누구 딱. 그래서 최소한 뭐 전과 2, 3번 되고 그다음에 어떤 형 있는 분들은 거기 다 표시가 됩니다.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들어있는 게 사실은 어찌 보면은 우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폭력 조직이다 아니다, 조폭이다 아니다. 지금 이 박철민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뭐 행동대장이라 그러는데 행동이 아닙니다 그랬는데 서류 보니까 뭐 핵심 네. 뭐 활동가였다. 핵심 활동가, 행동대장, 두목, 부두목, 뭐 행동대장 이게요. 그것도 다 어찌 보면 공치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뭐 조폭이냐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것도 확실하지 않은 거고 그리고 변호사들이요 1년에 한 이재명 지사가 성남에서 한 24, 5년 했거든요. 1년에 한 100건씩 하면 한 2, 3천, 한 네, 5천 건 되는 거예요. 한 10,000명 만나는 거죠. 왜냐하면 한 건이 몇 명씩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과 어떤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중에 2건이 문제가 됐는데 너무 확전됐다. 자, 시간이 없지만 이거 오늘 꼭 짚어야 됩니다. 자, 인서트 오디오로 듣고 와서 한 말씀씩 요청드릴게요. 들어보죠. 경선이 끝나면 광주에 달려가서 제가 과거에 했던 것 이상으로 더 따뜻하게 그분들을 위로하고 보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그거를 부정한 정권이 전두환 정권이기 때문에 내가 제2의 전두환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다 원칙에 따라서 모범과 단절하기 위해서 지난 30여 년간 참으로 피 어린 노력을 했습니다. 50시대에 정치가 있었습니까? 가짜 능력자, 가짜 공정의 위선자, 독재자가 지금 정권을 이어가겠다고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일이 좀 발전해 나가지 않도록 조속하게 좀 어떤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이른바 이 전두환 일부 옹호 발언 논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당내 뭐 후보들 라이벌들이고요. 이준석 대표는 이게 정치 언어가 좀 미숙해서 생긴 일인 것 같다. 조속하게 조치해달라. 자, 유감 표명까지는 오늘 이제 나온 것 같아요. 먼저 이 장평론가께서 캠프에 계시니까 이런 얘기를 오늘 했어요. 캠프 내에서조차 우려와 불만이 나온다. 사실입니까? 뭐 이런 기사가 나오던데요. 네, 저는 맞아요. 캠프 관계자분들이 내부의 이야기를 정제되지 않고 이렇게 밖에서 하고 다니시는 것 자체가 네네네. 좀 캠프 참모로서는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우선은 김경진 특보가 광주 지역구 의원이셨기 때문에
광주에 가서 사과하도록 건의하겠다. 이런 정도까지는 나왔죠. 근데 어쨌거나 그런 건의는 저는 내부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단은 후보가 하는 것이고 오늘 분명히 국민들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 유감을 표한다. 그리고 그동안 이 5.18 정신을 헌법에 명문화하자고 주장했고 5.18과 관련된 망언들에 강하게 선을 그어왔다는 점. 그리고 과거 대학 시절에 아시는 것처럼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선고하고 피신한 그때 역사의식과 한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잘 설명을 드렸고요. 설명을 드리는 것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상처를 받으신 분들 또 아픔을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그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유감을 표명하셨고 경선이 끝나는 대로 지금 왜냐하면 토론 일정이 매주 뭐 하루 걸러 하루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일정이 끝나는 대로 원래부터 또 호남으로 달려갈 계획이었다. 그곳에서 더 많은 위로를 전하고 더 많은 공감, 경청을 하겠다고 밝혔으니까요. 입장을 이 정도로 가름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현 변호사님 어떻게 캠프 입장 보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많은 타격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아시다시피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5.18 사과도 하고 약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서진 정책을 많이 써왔단 말이죠. 근데 호남인들이 특정했어요. 그러니까 5.18이라든지 아니면 쿠데타가 호남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국민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정치 철학의 문제 이런 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약간 의도성도 있다고 봐요.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뭐냐면 항상 홍준표 후보가 얘기하는 게 검사밖에 안 했지 않느냐. 외교 국방 안보 모르지 않느냐 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는 수사만 했고 전두환도 보면은 이제 군인이었잖아요. 그런데 뭐 군사작전만 하다가 정치한다. 그게만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약간 이제 지금 경선 진행 중이고 지금 5대 5잖아요. 당원들 표가 중요하거든요. 결국 TK 쪽 표가 중요해요. 되게 뭐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이 지난번에 아마 박정희 생가를 갖다가 굉장히 어찌 보면 이제 안 좋은 모습을 닿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그 전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대구에서 좀 지지를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끝난 다음에 가는 건 의미가 없고요. 지금 뭐 유감 표명 정도 한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한 거 말고는 정치 지배는 잘했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부분에 대해 분명히 사과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 짧게 바로 잡자면 그 부분 빼고 다 잘했다가 아니라 딱 한 가지 이제 전문가들을 적재적소에 기용한 것 정도는 평가만 하라고 말한 거지 그것 빼고 다 잘했다는 말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07과삼 이런 거 아니다. 인재 영입 케이스를 인용하다가 전두환 이제 정부가 끌려 올라왔다. 자, 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뭐 확전되는지 수습되는지는 또 다음 주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캠프의 전 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윤석열 캠프 청년 특보 장혜찬 평론가와 각설하고 시즌 2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짜장, 컵라면, 대짜. 그러니까 크다는 거죠. 자, 이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께 오늘은 짜장, 컵라면, 대짜를 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매주 목요일 이 시간 찾아오는 목요일에 마지막 코너 경제본부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빠져드는 경제 스토리텔러 KBS 보도본부의 서영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목이 삼성의 두 도전 주제가 이래요. 어떤 내용입니까? TSMC랑 인텔이 삼성의 마지막 남은 지금으로서는 중요한 극복 상대다. 삼국지 같은 얘기 되겠습니다. 아, 삼국지 같은. 네. 그것들이 첨단 반도체 시장에서.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 경제니까 삼성 주가부터 살펴보는데 삼성 주가 왜 이렇게 안 오르나? 실적도 뭐 역대 최고고 경기도 좋은데 왜 하락세예요? 주가가 지금 7만 원 이제 조금 넘은 상태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째요. 뭐 그전에는 한 6만 후반대까지 갔고요. 사실은 올 초만 해도 9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올 초에 9만 원 갔던 게 어쩌면 피크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게 다른 회사들 그러니까 삼성의 경쟁자가 될 만한 세계적인 레벨에 있는 다른 나라 회사들 10대 반도체 회사 이 정도 평균으로 보면 그렇게 1월 달에
막 치고 올라갈 때 그게 평균이었어요. 다른 반도체 회사들이 그 정도 갔었고 그 뒤로도 다른 반도체 회사들은 쭉 올라갔고 지금 삼성만 그때부터 내리막을 쭉 걸은 거죠. 네. 그래서 그 주가 그래프를 보면요. 와, 왜 삼성만 이렇게 벌어지지 싶을 정도로 주가 흐름이 안 좋습니다. 안 좋은 이유는 뭐예요? 메모리만 보면 되게 좋거든요. 네네. 사실 우리는 메모리 지금 1등이니까 이거 2등 되면 어떡하나 걱정하지만 사실 이게 2등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부동의 일이다? 네. 지금 점유율이나 뭐 이익률 이런 것도 뭐 계속 1등인데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 무어의 법칙이라고 기억하실 텐데 성능이 2배씩. 네. 해마다 2배씩 높아진다. 제곱으로 올라간다. 네. 그 시대는 2배를 못 올리면 경쟁에서 도태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 시장에 그런 식으로 경쟁이 벌어지질 않아요.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 워낙에 돈이 많이 들고 새로운 라인을 까는데 돈이 많이 들고 ASML이라고 아실 텐데 슈퍼을리라는 반도체 부품 회사 이 회사 부품이 하나 2천억 3천억 하거든요. 아무 회사나 이걸 깔 수가 없습니다. 깔았다가 생산 못하면 어떡해요. 네네네. 삼성전자 같은 회사밖에 못하는 겁니다. 메모리는 아주 좋고 지금 뭐 어떻게 뒤로 처질 가능성도 별로 보이지 않는데 그 외에 나머지 딴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장기적으로 추가 수익원이 뭐가 있나 삼성전자에게 미래가 있는가 이런 종류의 그 질문을 던졌을 때 회의적인 답이 돌아온다고 느끼는 투자자들이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현재는 분홍인 게 사실이고 이 메모리 업계에서는 삼성은 부동의 일인데 자 미래 전략 있느냐. 시장이 또 급변하게 됐을 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게 8비트 XT 컴퓨터, AT 컴퓨터 16비트, 32비트 막 펜티엄 해마다 나왔는데 요새는 컴퓨터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다. 그 인텔이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일단 삼성이 어려운 이유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니까 보면 두 가지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밀크라는 거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네요. 음악 서비스 무료였습니다. 스트리밍. 이거 되게 인기도 좋았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사라졌거든요. 이거 고객들이 싫어했습니다. 구글 같은 고객들이. 이게 사실은 그 안드로이드 마켓의 생태계를 파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공짜로 음악을 듣게 해주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고객을 확보하고 이쪽 서비스 영역에서 그 애플처럼 고객을 좀 창출해 보려는 그런 시도였는데 이게 삼성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서비스로 진출하려고 할 때마다 이런 종류의 장벽에 부딪혀요. 그래서 삼성은 사실상 밀크도 안 하고 있고 서비스 쪽에서 애플처럼 수익을 내려는 시도를 지금은 안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애플 AP라는 거, 애플의 아이폰의 그 핵심 부품, CPU 같은 건데 이걸 원래 삼성이 생산했었거든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우리 경쟁자인 삼성한테 이걸 맡기는 게 말이 되냐, TSMC로 옮겨라라고 했다는 설이 있거든요. 실제로도 경쟁자한테 파운드리를 맡긴다. 위탁 생산을 맡긴다. 이런 측면에서 파운드리에 삼성은 이해 충돌의 어떤 대상이 된다. 그래서 파운드리에서도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서비스로도 못 넓히고 파운드리도 못 넓히는 삼성의 좀 어려운 지점이 그 두 개의 서비스에 드러납니다. 야, 이 삼국지. 삼국지 얘기하니까 정말 이 서 기자님 얘기에 빠져듭니다. 경쟁자에게 우리의 핵심 부품의 공급을 맡길 수 있는 것이냐. 그런 일이 또 벌어지기도 했었고요. 우리 청취자님 맞아요. 밀크 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 계시고. 지금 설정 변경 중 님이 서영민 기자님 감기 걸리셨나요? 지금 목도리 때문에 그런데 이 베이지색 스카프가 잘 어울리는 가을 남자. 이건 패셔니스타죠? 감기 아니신 거죠? 감기 아닙니다. 건강하십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제 어디가 삼성전자의 미래 수입원이 될 것인가 이게 잘 보이지 않는다. 이게 지금 주가의 발목도 잡고 있고 지금 삼국지 전략에서 자, 왜 어려우냐. 두 가지 실패로 지금 밀크와 애플 AP의 위탁 생산을 짚어주셨어요. 그럼 앞서서 삼성의 두 도전 주제 정하셨고 그 두 도전에 해당하는 삼국지의 상대 두 회사를 아까 얼핏 얘기해 주셨어요. TSMC와 인텔. 정리해 주시죠. 어떻게 싸움이 벌어집니까? TSMC는 파운드리에서 1인자고 대만 기업이죠. 슈퍼을이라고 불리고 슈퍼을. TSMC가 없으면은 세계 대부분의 그 IT 회사들이 자기 회사 핵심 부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메모리가 아니라 파운드리. 파운드리에서 위탁 생산을 TSMC에 맡기는 거죠. 근데 이 회사는 영업이익률이 계속 좋아집니다. 이게 위탁 생산이라고 하니까 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회사가 애플 못지않은 영업이익을 거두는 4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자랑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주가도 삼성전자보다 훨씬 높습니다. 시총으로 따지면요. 이 회사는 고객과 경쟁도 하지 않고 오직 위탁 생산만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삼성전자가 극복해야 될 대상인데 시장 점유율은 50%가 넘고 삼성전자는 10%대인데 파운드리 시장에서. 네. 그런데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이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고요. 지금 네. 오히려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TSMC의 독점력이 강해지고 있고 게다가 이 회사가 지금 일본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일본에다가 10조짜리 공장을 짓는다고 했는데 일본이 네. 5조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본하고도 손을 잡고 그리고 지금 현재 영업이익도 계속 높고 사실상 파운드리 시장의 영업이익이 한 80%에서 90%를 TSMC 한 회사가 가져가거든요. 이야. 그러니까 거의 독과점이네요. 네, 이 회사를 어떻게 넘을 것이냐, 넘지 못한다면 삼성전자에게 미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파운드리 시장에서 도전해서 네.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네. 초기 극복이라는 거는 10% 시장 점유율을 뭐 20%로만 넓혀도 그렇죠. 이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의미 있는 지분을 가지면 되는데 사실은 삼성전자가 10년 전만 해도 파운드리에서 아무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네. 1%대였을 거거든요. 거의 0%거나. 근데 지금 이제 10%까지 왔으니 네. 최근에 TSMC가 독과점이 강해지는 가운데 자기 점유율을 높인 회사는 사실 삼성전자뿐입니다. 근데 앞으로 더 넓힐 수 있느냐. 그래요. 그게 한 가지 과제라는 거죠. 더 고부가가치 파운드리 네. 시장 진입. 네. 시장 점유율을 높여야 한다. 자, 그럼 또 다른 방향으로 해서 삼국지의 네. 이제 라이벌. 네. 자, 인텔 거론해 주셨는데 네. 인텔은 우리가 알기에 뭐 인텔 인사이드 네. CPU 만드는 회사고요. 굉장히 기술력과 노하우가 강력하긴 해서 네. 이 세계적인 인식이 좋은 브랜드인데 자, 삼성은 쉽게 뛰어들지 못하는 분야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근데 삼성이 인텔의 경쟁자다.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이게 CPU를 만드냐의 차원에서 보면 삼성이 경쟁자가 될 일은 없죠. 네네. 근데 최근에 이 인텔이 죽을 쓰면서 사실은 삼성하고 TSMC가 3나노, 4나노 뭐 이렇게 초미세 공정 네, 네. 경쟁을 갈 때 인텔은 지금 14나노에서 멈춰 있었어요. 아, 그래요. 신제품을 못 내면서 인텔 인사이드 CPU. 그러니까 인텔 네. 광고가 별로 없더라고요. 아주 죽을 썼습니다. 근데 지금 팻 겔싱어라는 새 CEO가 오고 나서 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 CEO가 바뀌었군요. 네. 이 CEO가 계속 미국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공장을 짓고 있고요. 그 삼성전자 TSMC가 이번에 미국에 공장 지으면서 보조금 받았거든요. 네네. 이제 추가 보조금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미국 국적 회사한테만 달라라고 미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아, 인텔이. 네, 다시 말하면 인텔한테는 미국 정부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는 겁니다. 네네. 그 뒷배가 지정학적으로 계속해서 미국 기업을 지원하게 만들려고 하는 인텔이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우리가 산업에 쌀인 반도체를 아시아에 의존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위험하다. 애국심 마케팅이네요. 네. 타이완과 한국 두 나라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경쟁자가 되는 거죠. 지정학을 자극하면서 지금 인텔의 애국주의 움직임을 불러 일으키고 있고 여기 하나 더. 파운드리를 원래 안 하던 회사입니다. 원래 네. 하다가 포기했어요. 이번에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세계 3, 4등 하는 회사, 이 회사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바로 3등이고요. 그리고 애리조나에 한 20몇 조 원 들여서 공장 짓는다고 하고 이거 파운드리입니다. 유럽에도 한 100조짜리 투자해서 파운드리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텔이 어느새 파운드리에서 이제 삼성의 살 길은 파운드리인데 여기에 인텔이 뛰어들어서 또 밑에서 압박을 하는 겁니다. 네. 자, 인텔이 다시 한번 이제 부활을 예고하면서 네. 자기 분야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이제 파운드리에 다시 역진출하면서 네. 미국 정부를 등에 업고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업계 3위 업체를 인수하고 지금 들어온다. 근데 여기 네. 이제 대만 업체 TSMC는 네. 일본과 손을 잡았다. 네. 자, 그럼 이제 짧게 한 30초 동안 결론을 네. 정리해 보면요. 반도체 전쟁 어마어마한데 삼성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뭐 기술 투자 계속 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 겁니다. 네. 근데 이번에 또 뭐 3나노 기술 먼저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TSMC보다. 네. 여기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정학적으로 보면 대만은 사실은 중국하고 가까울 수도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래요.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은 좀 다르죠. 미국 입장에서 보기엔. 그리고 뭐 파운드리 이런 걸 좀 분사하는 게 어떠냐. 네. 삼성전자에서 떼내는 게 어떠냐. 그리고 뭐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회사는 사실 경쟁자는 아니잖아요. 네, 이게 미래 산업입니다. 자율주행 AI. 그러니까 이쪽은 지금까지는 애플은 휴대폰에서 경쟁을 했으니 이해상충이 있지만 네. 앞으로는 이해상충 없는 산업이 펼쳐진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삼성 가시는 건 아니죠? 아, 그럴 계획은 없네요. K본부에 계속 계시는 거죠? 네. 왜냐하면 저희 경제본부를 네. 책임져 주셔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안 됩니다. 자, 오늘 이 서영민 기자와 경제본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짜장 컵라면 당첨자 홈페이지를 보셔도